여기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중에서도 황금수저에 가까운 가장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당시는 1930년대 조선이었는데 섬유 사업으로 거대한 부자가 된 아버지 덕에 그의 집에는 무려 피아노와 전축이 있었고 조선 전체에 단 2대밖에 없다던 캐딜락 자동차도 그의 집에 한 대 있어서 그는 매일 그걸 타고 초등학교 등교를 했을 정도입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1961년 그와 그의 가족이 누렸던 풍족한 삶은 끝이 납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후 그의 가족은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따스했던 천국이 하루아침에 얼음밭 지옥으로 변해버렸던 바로 그 혼란의 시기, 세계 최초의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어쩌면 세계 최초의 유튜버였던 천재 백남준의 예술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남준은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훨씬 더 알아주는 천재입니다. 특히 버블 경제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세계 최고의 미술 작품들을 싹쓸이하며 돈자랑을 했던 일본이지만 정작 자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는 없었던 일본이 마치 그들이 김연아를 시기했던 만큼 사실 속으로는 그녀를 가진 한국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너무도 가지고 싶어했고 부러워했던 세계적인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지난 2010년 7월 20일 구글이 그의 78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따로 로고를 만들어 구글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기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미술관과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미술관 그리고 세계 현대 미술관 중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에도 모두 백남준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세계 현대 예술계에서 월클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그는 만석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 부럽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으나 가족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가난으로 고생하며 어렵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63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TV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제작하려고 결심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에게는 총 13대의 TV가 필요했는데 당시 백남준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31살이었던 백남준은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의 투자는 단기간 내 떡상하여 그에게 13대의 TV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세계 최초의 TV 현대미술 작품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백남준의 TV 작품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TV를 통해 방송이 송출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 관객이 TV를 만지면 그 접촉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브라운관을 통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세상처럼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미 인간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이 TV라는 물건은 점점 더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며 인간이 기술과 기계에 종속되어 버리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만들어가던 무서운 바보 상자였습니다. 그런 시대 현상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양방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작품에 녹여 경종을 울렸던 것이 바로 당시 백남준의 작품이었습니다. 1963년 백남준이 작품을 통해 시작했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TV 시대는 2021년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 앞에 앉아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골라 선택해 즐기고 있으며 거기다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 또한 더 이상 국가나 특정 기득권을 가진 방송국들이 아닌 개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백남준을 시대를 엄청 앞서 태어난 유튜브가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했던 세계 최초의 유튜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독특하며 어찌 보면 매우 이상할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어렵지 않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뛰어난 여러 부분들 중에는 당연히 예술 부분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은 문화의 열매이고 한민족의 문화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이자 가장 높은 수준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고우나 모네 또는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서양의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의 현대 미술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카소보다도 더 근사한 소를 그려냈던 이중섭이나 종종 각종 경매에서 한국 그림 최고가를 기록하는 박수근의 푸근한 그림들이 사실은 그가 신라시대 사람들과 부처를 떠올리며 그 그리움을
삶을 화폭에 담아낸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블랙피쉬 출판사의 의뢰로 신간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을 소개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영상의 전개나 내용에 소개되는 사실 부분에 있어서 책에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 전반에 걸쳐 제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미술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인문학 이야기들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그 위인들이 성취한 작품의 대단함이나 유명도 따위, 또는 그들이 받았던 세계적인 상 같은 것들이 아닌 바로 온전한 그들의 삶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고흐의 그림은 모두 다 한두 점씩은 알고 있지만 그가 평생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는 정신병에 시달렸다는 점, 실제로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매우 늦은 27살이었고 그가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은 37살 때로, 고흐는 불과 그 10년 동안 유화 900점, 스케치 1100점에서 최소 이틀에 한 점씩, 그것도 10년 동안 꾸준히 그려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신병에 더해 온갖 병으로 불편했던 몸 안에 갇혀 게다가 그 2000점 중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매일 싸우면서도 달이 없는 겨울밤에는 밀짚 모자 위에 촛불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 밤 풍경화를 그렸을 정도로 고흐는 노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인이자 영혼을 다해 헌신한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대개 이런 인문학 책들은 즉각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는 자기 개발서들에 비해 그리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또 그래서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 도움을 주는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냈고 어떻게 자신을 주저앉히고 앞을 가로막았던 불행과 장애물들과 싸워 극복해냈으며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인생 이야기들 중 보통 가장 처절하고 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극적인 경우들이 바로 예술가들의 삶, 그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삶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담은 인문학 이야기들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또 가장 도움이 되는 진짜 살아있는 자기 개발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10명의 한국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들의 매우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며 이들 중 누구 하나 평탄한 삶을 살다가 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의 애증 그리고 투쟁의 모든 기록과 과정이 고스란히 그들의 작품에 흔적을 남기며 담겨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한국인들이었으며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제강점기와 전후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삶과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독자에게 10번의 격정적인 삶을 대신 살아보는 것 같은 귀하고 유니크한 경험이 되어 우리가 또 하루 일상을 이겨내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